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줄기이고요. 쪽수로는 293쪽입니다. 15장 유럽 세계의 원형이란 제목이고요. 소제목은 포스트 로마 시대입니다. 제가 밑줄근 문장 위주로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서유럽과 동유럽은 멀리 보면 로마 제국의 분열과 서방 제국의 멸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서방 제국의 자리를 대신한 게르만족의 여러 민족은 장차 서유럽 세계를 이루게 되며 홀로 남은 동방 제국은 동유럽 세계의 모태가 된다.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이라는 밝은 문명의 중심에 힘입어 자체 문명을 발전시켰다. 적어도 문명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문자와 종교,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로마에서 수입했다는 사실은 게르만족이 서양 문명의 적통을 물려받았음을 말해준다. 일찍이 오리엔트 문명이 씨앗의 형태로 그리스와 로마에 전해질 때에도 문자, 페니키아 알파벳과 종교, 그리스도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게르만족이 사는 지역은 원래 로마의 속주였으나 제국 후기에 접어들면서 속주들이 거의 독립 왕국처럼 변모했다. 제가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읽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를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멸망한 뒤 게르만족은 유럽 각지에서 로마 문명의 한 조각씩을 이어받아 문명을 이루고 정식 국가를 건설했다. 도나우강 연안에 살던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고트 왕국을 세웠고 엘베강 유역에 살던 반달족은 북아프리카까지 건너가 나라를 건설했으며 흑해 연안에 살던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 로마의 공백을 메웠다. 또 지금의 벨기에와 독일 북부에 살던 앵글족과 섹슨족, 유투족은 브리타니아로 건너가 초기 영국사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왕국을 세웠다. 물론 이 나라들이 그대로 후대에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이미 여기서 오늘날 서유럽 세계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소제목은 갈리아의 판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까운 남부는 로마화가 크게 진척되었으나 북부는 그렇지 못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갈리아의 북부에는 동쪽에서 온 게르만족의 일파인 부르고뉴족과 프랑크족이 각기 나라를 세웠다. 북부를 지배하는 자가 갈리아 전체의 주인이 될 것은 분명했다. 니벨룽겐의 노래에서처럼 훈족의 공격으로 부르고뉴 왕국이 무너지자 이제 갈리아 북부를 호령하는 세력은 프랑크 왕국 하나만 남았다. 프랑크는 포스트 로마 시대의 힘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클로비스라는 사람, 그는 로마의 장군 시아그리우스를 물리친 다음 알라만족을 내쫓고 갈리아의 중부와 알프스 이북 일대를 손에 넣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아키텐의 툴루즈 왕국, 이곳을 정복해야만 갈리아를 완전히 통일할 수 있다. 그런데 소고트족은 프랑크보다 한 수 위에 강성한 민족이므로 힘만으로 물리치기에는 버거운 상대였다. 그래서 클로비스는 속세의 힘 대신 신성의 힘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496년에 그는 스스로 세례를 받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다. 서고트 지배층은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파였으므로
클로비스의 개종은 지배층과 원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아키테넨의 주교와 원주민들이 합세하면서 클로비스는 서고트족의 지배자들을 거뜬히 추방해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로마의 텃밭에서 시작했고 로마의 영향력을 적절히 이용했기에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 왕국들과 달리 단명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다. 클로비스의 개종으로 프랑크 왕국은 로마의 문화적 전통만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까지 이어받으면서 옛 로마 문명의 적통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사실 프랑크 왕국이 오래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점과 관련이 있었다. 이단인 아리우스파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당시 서유럽 일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로마 교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역사까지 고려한다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덕분이었다. 다음 소제목은 홀로 남은 로마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동방 로마 제국을 로마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고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부른다. 옛 로마의 화려한 영광은 잃었어도 비잔티움 제국은 여전히 강국이었다. 게르만족의 이동과 건국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6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유능한 군주가 등장했다. 그는 바로 유스티아누스였다. 아직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100년도 채 못 되는 시점에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당연히 로마의 부활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 안을 안정시켜야 했고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했으며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법을 정비해야 했다. 그래서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법전을 편찬하는 것이었다. 그 성과가 기존의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디딤돌을 마련한 이유는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데 있었다. 비잔티움군은 카르타고를 공략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거뜬히 점령했다. 다음 목표는 당연히 이탈리아였다. 비잔티움군은 오래전부터 동고트족과의 전쟁을 준비해왔지만 예상한 대로 그들은 만만치 않았다. 2년간의 악전고투 끝에 로마를 선에 넣었지만 돌아갈 고향도 없어진 고투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로마 제국의 고향에서 비잔티움군은 동고트족과 20년에 걸쳐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이윽고 554년 비잔티움군은 동고트를 섬멸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오랜 전란으로 이탈리아 전역이 황폐화되었던 것이다. 죽은 과거를 되살리기에는 제국의 힘이 모자랐고 더욱이 황제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결국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부활을 위해 신명을 바친 황제이자 라틴 문화권이 배출한 마지막 로마 황제라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죽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지 겨우 3년 만에 이탈리아는 다시 이민족의 손에 넘어갔다.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에 침입하여 롬바르드 왕국을 세우자 제국의 이탈리아 근거지는 반도 남부와 시칠리아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비잔티움 본국이 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계속되는 바람에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북쪽에서 아바르족과 슬라브족이 침략해온 데다 동쪽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일어나 이집트와 시리아를 빼앗아간 것이다. 이미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끝난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유스티니아누스의 계획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이 점을 잘 깨달았던 후대의 비잔티움 황제들은 두 번 다시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 사실은 꾸려고 해도 꿀 수 없었다. 제 한 몸 꾸려나가기에도 벅찼으니까. 이렇게 15장이 끝났어요. 아마 앞에 맥락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장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다 읽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시간도 에너지도 안 되니까요. 자, 16장.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왕들이 튀어나오고 무슨 사건이 자꾸 터지죠. 그건 책을 읽는 저도 맞닥뜨리는 사태예요. 뭐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역사라는 게 몇 년에 누가 뭐 침략을 하고 몇 년에 누가 또 나오고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냥 이런 거는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그랬다더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책으로도 서양사, 세계사를 공부할 텐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 놓으세요. 어떤 반발감이나 그런 거 갖지 마시고 의문은 갖는 거 좋습니다. 궁금증을 갖는 거 좋지만 이게 뭐랄까 좀 부정적인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자꾸 나오면 이제 좀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세계사 책을 이건 이제 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했던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나요? 그 책을 먼저 하고 이걸 또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꾸 공부는 반복하는 거니까요.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숙지되겠죠? 자, 16장. 또 하나의 세계 종교. 소제목은 사막의 바람입니다. 자, 이 제목만 봐도 어떤 종교가 나올지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부터 무역만큼은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메카에는 점차 낙타를 타고 다니는 뜨내기 상인들 대신 낙타 행렬을 소유하고 부리는 부유한 상인들이 늘어났다. 이미 전통적인 부족 사회의 체제로는 도시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 부유한 상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정치와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낡은 체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출현했다.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그리스도교 등 당시 아라비아의 신흥 종교로 유입된 종교들은 모두 유일신 종교였다. 게다가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국교, 조로아스터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교였으니까 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종교들이기도 했다. 특히 4세기 초 로마 제국이 공인한 그리스도교는 오아시스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무함마드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접한 그리스도교는 제국에서 이단으로 몰려 추방된 아리우스파였다. 아리우스파는 그거죠.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사람으로 본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예수를 모세나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한 사람으로 본 거죠. 신으로 본 게 아니라. 그게 아리우스파입니다. 근데 아리우스파 말고 아리우스파는 그래서 이단이 돼버렸고 그 정통으로 인정받은 건 삼위일체를 인정하죠. 예수도 신이고 성령과 성부 다 인정을 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함마드는 그리스도를 신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이 보낸 사자, 즉 라술일 뿐이라고 여겼다. 마흔이 되던 해인 610년 그는 동굴 속에서 명상하던 중 신의 계시를 받는다. 또 한 명의 신의 사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신의 사자라면 당연히 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한다. 자,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서만 받아들이고 신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대교는 그렇죠.
이슬람교의 성서인 코란에도 구약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무함마드는 당시 이집트 쪽에 널리 퍼졌던 아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받아들였으므로 삼위일체설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게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립에도 기여했다. 정통 그리스도교 아타나시우스파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져 서유럽 사회의 중추를 형성했고, 이단 아리우스파는 주변으로 퍼져 그리스도교 세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이래저래 중세를 그리스도교가 지배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이단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단도 결국 사람들이 정한 거죠. 아, 이거는 이단인 것 같아. 이거는 이단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가 보기엔 이 아리우스파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이단인 거죠. 이단인 거죠.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로 봤을 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단인 거죠. 그들 입장에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종교라는 게 참 난감한 거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뭔가 좀 뾰족한 마음으로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죠. 단지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나의 종교, 나의 신념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폭력 아닌가. 폭력이죠, 폭력. 이슬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수십억 명이 될 텐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러는 거니까요. 따지고 보면 모두 옳죠. 모두 옳고 각자가 각자 입장에서 옳은 거고 그냥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구체제를 대변하는 부유한 상인들은 무함마드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메카의 지배층은 무함마드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섰다. 포교 이전에 우선 목숨부터 부지해야 했던 무함마드는 622년에 암살 음모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다. 이것을 헤지라, 이주라고 부르는데 이슬람교가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기에 오늘날까지 이슬람교에서는 이해를 이슬람 달력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다음 소제목은 제국으로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메디나에 도착한 뒤 무함마드는 우선 이곳을 세력 근거지로 만들어 장차 있을 메카와의 전쟁에 대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따라 메디나로 옮겨온 이주민 집단과 메디나 현지 유력 가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시족을 한데 묶어 움마라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와 같은 복잡한 종교 논쟁도 없었고 성직자도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알라를 대신하는 라술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심지어 무함마드는 대상 행렬과 인근 촌락을 약탈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것을 지하드,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약탈에 대한 그 독특한 해석은 그대로 이슬람의 율법이 되었다. 우선 메디나라는 작은 마을을 이슬람의 강력한 근거지로 성장시켰고 메카를 정복해 금이 환영했으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교로 통합했다. 그의 사후 본격적인 대외 정복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가 죽은 바로 이듬해 그의 뒤를 이은 칼리프, 아랍어로는 할리파인데 후계자, 대행자라는 뜻이다.
아부 바크르는 지야드의 명분으로 대외 정복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650년까지 20년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이들은 동쪽으로 페르시아, 서쪽으로 이집트와 리비아까지 정복했다. 이제 움마는 공동체가 아닌 제국으로 성장했다. 아부 바크르를 비롯해 4명의 칼리프가 지배하던 661년까지의 시기는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른다. 이때에는 칼리프가 세습되지 않고 원로들에 의해 추대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제 제국으로 성장한 마당에 추대라는 고답적 형식은 걸맞지 않았다. 더구나 워낙 급속도로 정복이 이루어진 탓에 처음부터 권력이 삐걱거렸다. 3대 칼리프 오스만과 4대 칼리프 알리가 연이어 암살되었다. 세습제만큼 안정된 권력이 또 있을까? 알리가 칼리프에 오른 지 1년 만에 부하의 손에 죽자 그와 경쟁하던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는 이제부터 자신이 속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했다. 드디어 움마는 명실상부한 제국이 되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마치 정복을 위해 태어난 듯했다. 왕조 체제로 내실을 다진 이슬람 제국은 문명 세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기세로 정복 활동을 재개했다. 머자나 제국은 동쪽으로 인도에 접경했고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손에 넣어 중앙아시아 일대를 호령하게 되었으며 서쪽으로는 카르타고를 넘어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진출했다. 유럽에 이른 이슬람군은 에스파냐의 서고트 왕국까지 정복해 옛 로마 제국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한편 동북방으로 나아간 이슬람군은 계속해서 당시 중국 당제국의 주요 무역로였던 비단길 인근까지 진출했다. 후대의 일이지만 아라비아인들은 이 무렵에 중국과의 교통을 터놓은 것을 계기로 중국의 문물을 유럽으로 전달하는 문명의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을 통해 중국의 3대 발명품인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 서양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더 후대의 일이지만 그 3대 발명품은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와 르네상스가 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며 뒤이은 유럽의 동양 침략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 다음 소제목 문명의 충돌. 이슬람 제국이 단기간에 놀라운 팽창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종교의 힘도 컸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오리엔트 지역은 권력의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다. 사막에서 조그만 횃불로 시작한 이슬람 제국은 생겨난 지 불과 2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계의 대륙에 들불로 번져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끝간대를 모르던 이슬람의 팽창은 8세기 초반 2차례의 패전을 당하면서 멈추게 된다. 첫 번째 패배는 동유럽의 콘스탄티노플에서였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이슬람 제국은 자연히 비잔티움 제국과 직접 맞부딪히게 되었다.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이질적인 종교인데다 포교적 성격이 워낙 강했으므로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 제국은 한창 기세가 오른 참에 잠재적 강적을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했다. 717년 여름 비잔티온 황제 레오 3세는 이교도의 침략으로부터 그리스도교 문명권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이슬람군을 맞았다. 한 측은 공성, 다른 측은 수성이었는데 성을 깨뜨릴 만한 화력이 없던 시대에 어느 측이 유리할지는 뻔했다. 게다가 콘스탄티노플은 천혜의 요새였다. 비잔티움을 구한 것은 가짜 화약이었다. 그리스의 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무기는 황과 수지를 섞어 만든 물질에 불을 붙여 적선에 던지는 것이었는데
화약처럼 폭발하진 않았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이슬람 함대는 이 신무기를 던지며 버티는 비잔티움의 소함대를 당하지 못했다. 불가리아 동맹군이 합세한 비잔티움군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이슬람군을 무참히 도륙했다. 공격을 개시한 지 꼭 1년 만에 이슬람은 비잔티움 침략을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나야 했다. 아직 싹을 튼튼히 틔우지 못한 서양 문명의 뿌리가 온전히 보존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양 문명의 뿌리를 위협하는 칼날은 4년 뒤에 대륙의 서쪽 끝에서도 다가왔다. 유럽의 서쪽 관문에 상륙한 이슬람 세력은 711년 에스파냐의 터줏대감인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20년 동안 이곳을 식민지로 고쳤다. 그런 다음에 에스파냐 총독 압둘라만은 피레네 산맥을 넘기로 결정했다. 산맥을 넘으면 250년 전 클로비스가 개창한 메로빙거 왕국의 왕조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이곳을 정복하면 서유럽에서 이슬람의 적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왕권의 약화에 반비례해 귀족들이 성장한 덕분에 오히려 프랑크 왕국은 국력이 크게 신장된 상태였다.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사람은 당시 왕국의 힘센 귀족이었던 샤를 마르텔이었다. 732년 이슬람군과 프랑크군은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에서 맞붙었다. 여기서 만약 이슬람이 승리했더라면 이후 서유럽이 주도하는 중세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은 이 전투를 보는 관점의 차이였다. 프랑크는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를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한다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 맞선 반면 이슬람 원정군은 애초부터 유럽을 이슬람권으로 만들겠다는 각오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르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크군은 굳이 이슬람군을 추격하지 않았고 이슬람 측은 두 번 다시 피레네 너머로 원정군을 보내지 않았다. 자, 다음 소제목은 서아시아 세계의 형성입니다. 비록 유럽의 정복은 단념했지만 이슬람 세력은 최소한 그간의 정복지만큼은 확실하게 챙겼다. 그리스도교권이었던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권으로 탈바꿈했고 에스파냐도 이슬람 문화로 새 포장을 했다. 오늘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북아프리카 지중해권 지역이 모두 이슬람교 국가인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1492년까지 800년 동안이나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에스파냐에도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나 아라비아 본토 이외의 지역들 중 이슬람이 침투하면서 가장 크게 변모한 지역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였다.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을 포함해 이슬람 문명권의 서아시아 세계가 탄생한 것은 바로 그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10세기 이후 아프간족은 남쪽으로 진출해 펀자브와 북인도에 여러 왕조를 세웠으며 더 이후에는 티모르 제국과 무굴 제국을 세우고 서아시아와 인도를 지배하게 된다. 이슬람의 급속한 팽창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라비아 본토의 몇 배에 달하는 피정복지에서는 곳곳에서 이슬람의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이 잇따랐다. 더 큰 문제는 종교 내부의 분열이었다. 그리스도교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통합적이던 이슬람교는 세력이 커지면서 종교적 쟁점들이 생겨났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칼리프의 문제였다. 사실 문제의 싹은 아부 바크르가 무함마드를 계승하면서부터 있었다. 일부 이슬람 교도들은 칼리프를 추대하는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무함마드의 혈통을 따른 사람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함마드의 혈통과 알리를 추종한 사람들은 알리에 이어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이 이룬 조직을 시아파라 부른다.
시아란 무리 일파라는 뜻으로 알리시아, 즉 알리를 따르는 무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들은 전체 이슬람 교도에 비하면 극히 소수였지만 시아파가 결성됨에 따라 나머지 다수는 수니파, 범례, 즉 예언자와 그 전통을 따르는 무리로 묶이게 되었다. 정복이 완료된 8세기 중반 무함마드의 가계인 아바스 가문은 시아파의 이념과 피정복지에서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해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이슬람 왕조의 명칭은 아바스로 바뀌었다. 우마이야 왕조를 거부하고 아바스 왕조의 성립에 일조한 시아파는 새 왕조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바스 가문보다 알리 가문이 더 정통이었다. 시아파는 칼리프 제도 자체에 반대했으므로 당연히 종교 율법에서도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오로지 코란만을 진리이자 법으로 여겼고 코란에 대한 일체의 주석과 해석을 거부했으며 이슬람의 진정한 지도자 이맘이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었다. 반면 시아파에 비해 종교적 정체성이 느슨한 수니파는 아바스 시대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으며 시아파와 달리 새 왕조에 적극 협력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탓에 오늘날까지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적대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 있다. 오늘날 시아파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근본주의는 기독교도 있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아바스 왕조의 적극적인 통합 정책으로 이슬람 제국은 피정복지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물론 종교적 탄압도 중단했다. 물론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포교 사업은 충실히 전개했고 또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지만 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이슬람에 맞설 만한 힘을 키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는 이슬람이 그리스도교의 성질을 탄압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지하드, 즉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자, 다음 소제목은 부활한 오리엔트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들 중에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군주들이 많았다. 그 덕분에 이 시기에는 아랍 문화가 절정기에 달했다. 특히 아바스 왕조는 피정복지의 원주민들을 신분과 인종의 차별 없이 관직이나 학술계에 많이 받아들였으므로 이 시기에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문화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이슬람 문화권이 중앙아시아로 확산되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중국의 당제국과 교류하게 된 것은 비단 옷에 꽃을 더한 격이었다. 실제로 당의 비단에 아랍 특유의 꽃무늬, 아라베스크 장식이 더해진 문자 그대로의 금상첨화도 있었겠지만 옛 헬레니즘과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적 전통에다 새로이 이슬람 문화가 더해진 것도 금상첨화였다. 그러나 아랍 문화의 진정한 꽃은 과학이었다. 의학과 물리학, 천문학 등 근대 자연 과학의 학문들이 발달한 것은 당시 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화학은 염금술의 형태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중세 유럽의 침체된 과학의 명맥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바다가 없는 아라비아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는 없어도 그에 준하는 것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막이다. 부족민들을 이끌고 넓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부족장은 천체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야만 시간에 맞춰 다음 오아시스까지 최소한 그늘이 있는 곳까지 부족민과 가축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한낮에는 이동이 불가능했으므로. 화학과 더불어 아랍 자연과학의 위대한 유산은 수학이다. 아라비아 숫자와 알게브라,
대수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수학이 크게 발달했고 삼각함수의 개념도 생겨났다. 굳이 피타고라스를 끌어대지 않더라도 수학은 철학과 통한다. 수학이 발달한 아랍 문화권에서는 철학도 크게 발달했다. 이슬람 학자들은 종교상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옛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의존했다. 그에 따라 그리스가 쇠퇴한 이후 오랫동안 유럽 세계에서 잊혔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리엔트에서 충실히 계승되었다. 특히 12세기 아베로에스가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중세 서유럽의 스콜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그리스 고전의 연구는 이후 서유럽 세계가 중세를 벗어나 르네상스로 접어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고전 문화의 부활이라면 아랍 문화는 그 부활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주로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장식하는 용도로 발달한 아랍 미술은 아라베스크라는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으며 아라비아의 모자이크 기법은 아랍 세계가 끝내 정복하지 못한 비잔티움 제국으로 전달되어 비잔티움 예술의 꽃이 되었다. 음악에서는 현악기의 발달이 주목할 만하다.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류트는 에스파냐에 전달되어 오늘날 에스파냐를 기타 음악의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기타라는 악기 이름 자체도 아랍어다. 아라비아 풍이라는 독특한 음악적 분위기를 이루었다. 아랍 문화권은 유라시아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들의 문화를 수입하기도 쉬웠고 아랍 문화를 여러 지역으로 전파하기도 쉬웠다. 유럽은 이슬람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정치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한 채 아라비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라비아는 조연이고 유럽이 주연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16장이 끝났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역사라는 게 참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17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